네, 안녕하세요. 오늘 5강 미술 교과서 지도서 완정 정복에 관련해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5강입니다, 벌써. 내용을 보시면은, 음, 여기서 이제 잡지 라이프에 제시됐던 작품인데,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연출해서 촬영을 했다. 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습을, 영상을 이 단계별로 나타낸 걸 크로노 포토그래피라고 하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작품을 했다. 아무래도 미르주의의 영향을 많이 줬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뒷시장에 내려오는 나무,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는 인물의 순간적인 모습을 반복적으로 연결해서 연속 촬영한 사진처럼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연사한 사진들의 특징은 결국은 운동감, 그러니까 시간성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미래주의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나오니까 한번 그때 보시고, 그 다음에 최우람 작품인데 뭐 이제 교과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냥 보게 되는 거죠. 인터랙티브 아트예요, 이것도.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숨쉬는 빛의 덩어리처럼 피어난 작품으로 빛을 발산하며 움직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면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스테인리스 스틸 부속이나 작은 톱니바퀴 모터 등을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에 생명력을 집어넣어 전시장 안에 감상자와 서로 소통하여 작품이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보는 거죠. 또는 키넥트 아트. 작가는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에 가상의 학명을 붙임으로써 실제로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는 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어요. 이제 뭐 키넥트 아트의 한 일환으로 보는 건데, 테오 얀센, 자, 살아있는 거대한 생물체의 뼈처럼 보이는 구조물에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날개와 발이 움직이도록 했다. 이것은 동력을 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썩은 비닐, 나무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작품이고, 네덜란드 헤이그 근교의 바닷가의 마을에서 태어난 얀센은 예술 전공자가 아니라 물리학을 공부하는 과학자인데, 수백만 년에 걸쳐 지나오는 그 벌레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컴퓨터로 단순한 가상 생물체로 만들었던 어느 날 실제 움직이는 기계 생물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작품의 기계 아닌 생물체로 여기면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작품하고 그것이 결국은 살아있는 생물체, 결국은 관람자와의 소통과 그 다음에 자연의 바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대상, 그걸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키넥스아트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주의의 어떤 특성으로 나온 것들이 있죠. 발라, 끈에 묶인 게 이 역동성인데 산책 내온 나온 사람과 개의 걸음에서 느끼는 속도감. 결국 이 연속 촬영 기법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개의 다리와 꼬리 움직임을 표현했고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미래주의는 미술뿐만 아니라 시, 음악, 연극 등의 전반에 일어났는데 20세기 문명이 관심을 가지고 기계의 속도감과 운동감을 작품에 표현하려고 한 거죠. 속도감과 운동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가지고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어, 유럽의 미술의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지 이탈리아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전통성이 결국은 어, 그런 어떤 전통이 결국 미래에 대한 어떤 기술 발전에 어떤 유토피아를 아, 사회를 건설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 그래서 미래주의 미술가들은 중복된 선, 그러면 우리는 동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중복된 선과 잘게 나는 화면,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 해가지고 움직임과 속도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 다다이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 보치오니도 있습니다. 보치오니 작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미래주의 성향을 보이는데, 사람이 형생이 걸어가는 나가면서 윤곽선 뒤쪽으로 바람이 날리는 물결짓한 묘사가 결국은 어떤 동시성을 보여주고 있죠. 정지된 조각에서 빠른 동시의 율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실제 움직임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콜더, 팅겔리 있는데, 이제 콜더 같은 경우는 철사의 철판을 잘라 매달아 힘을 균형을 만들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모빌 작품인데, 철사의 철판을 잘라 매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조소는 양감 위주죠. 양감이고 재료는 대부분이 과거에는 돌, 석조라든가 그 다음에 철학, 브론즈, 나무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양감의 특성과 브론즈의 재료적 특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은 고정돼 있어요. 움직임이 없어. 그러니까 에, 고정된 그 형상을 추구를 하는데 얘네들은 움직인다는 그 특징이 있죠. 그래서 모빌은 선제와 면제 요걸 체크하시고요. 선제와 면제로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편대 움직이는 추상 조소로 콜드에 의해 착안됐고 균형, 동세, 율동, 그 다음에 시간이 중요한 표현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모빌은 미미한 대기 흐름에도 흔들리는 움직임에 의해서 야기되는 다변적인 빛의 효과도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그 다변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태적인 요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제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왔던 이제는 팅겔레는 그 보통 키네트 아트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미래주의나 다다의 예술의 운동에 파생된 작품의 경향이고요. 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넣은 예술 작품이에요. 동력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착시 현상과 같은 시각적인 움직임을 평면에 표현하는 회화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옵티컬 아트에 반해서 사실은 옵티컬 아트도 키네트 아트의 일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네트 아트는 실제 공간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제작 방법인데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위한 재료 도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만들고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이죠. 캐릭터를 무대에 배치를 해서 촬영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에 맞게 찔끔찔끔 움직이면서 스톱모션을 찍어댑니다. 그래 이게 이제는 그 웰레스와 글로빗 빵이냐 죽음이냐 뭐 해가지고 촬영 인형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표현한 그 애니메이션인데 스톱모션이라고 하죠. 특수 점토를 만든 클레이 애니메이션이고 입체 캐릭터를 만든 후에 그것을 조금씩 변화시켜 한 프레임씩 촬영하는 재생하는 점토에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오슬러 참 이 사람은 그림자 애니메이션으로는 이 사람 작품밖에 안 나와 이상하게. 애니메이션 감독 미션 오슬러가 만들어낸 세계는 황홀경인데 그림자로 만들어진 어두운 화면에 영롱한 색칠을 입힌 프린세스 검은 대륙의 아프리카를 강렬한 원색으로 그려낸 키리코와 마녀 그리고 3D 그 입체의 그림 속에 풍요롭고 매혹적인 세계를 담은 아주르와 그 다음에 아스마를 통해서 작품을 제시했대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양산시키는 찬란한 빛과 그림자로 구성된 프린스 앤 프린세스는 보다 선명하게, 보다 또렷하게 외치던 애니메이션계의 정면을 도전한 작품이다. 그래서 오슬로 작품이 그래서 많이 나오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작가를 떠나서 이 모래 애니메이션이죠. 유리판 위에 모래를 형상을 만든 후에 유리판 밑에 빛을 투사해서 촬영을 하죠. 그래서 모래를 이런 식으로 깔고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빛이 투사된 거예요. 빛이 투사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되게 좀 예전에 많이 TV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샌드 애니메이션 1세대 작가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리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유행을 시켰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알타미라 동물벽화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마트로프 병침, 요술회전이라 해가지고 앞뒤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는 돌리게 되면 이게 같이 보인다는 거죠. 원판의 앞뒤에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려 회전시키면 잔상 효과. 원래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잔상 효과죠. 그다음 페나키스트 스코프도 나와 있네요. 16개의 일련의 그림을 회전판에 그린 후에 이를 돌리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 얘는 이제 시각의 지속성의 원리를 활용했다. 시각의 지속성의 원리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여기다 달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달아요. 나무 달고 어, 이것을 돌리면서 회전판을 돌리면서 거울에 비치면서 보는 거죠. 거울에 비치면서 그래서 그림 쪽이 거울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구멍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초기 작품이에요. 이게 이 그림 하나하나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트로프,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뜻으로 페나키스토 스코프를 보완해서 만든 것인데, 회전하는 원통 안에 단계적인 그림을 그려서 돌리면 틈새 사이로 움직임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요런 그림을 띠로 해가지고 요렇게 붙여놔. 띠를 해가지고 요런 그림을 여기다가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려 놓는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거를 회전, 그래서 요거를 돌려버려요. 이렇게 돌려버리면 눈은, 우리가 이제 눈은 이제는 이게 눈이 있으면 어 여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돌리면 이제 요 회전판의 그림들이 요 구멍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연결돼 보인다. 갑자기 곽키 그림이 나왔네요. 곽키. 예. 그래서 조춘도 동양화의 하나의 화면에 다양한 시점을 포함하는 삼원법에 의해서 절대 공간을 구성한 작품이고, 곽키는요, 활동, 1060년에서 80년에 활동한 중국의 북송이 유명한 화가인데, 북종 산수왕식을 통일했다 해가지고, 곽키가 자기 스승 이성과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곽파라고 하죠. 이곽파. 그래서 이곽파. 그래서 이제 통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한 산소화 원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원법을 정립했고요. 그 다음에 산소화에 대한 견해를 모은 화론, 그래서 임천고치라는 것으로 어, 고치를 만들었죠. 그래서 산소화 기법과 목표를 매우 세세하게 다뤄 북송시대 산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곽기 작품 몇 점에 불과하고 그 중에 진품으로 여겨지는 것이 조춘도죠.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과석평원도도 있고요. 이 두 그림은 송대회화의 탁월한 대표적인 계절의 감흥을 표현하고 있대요. 또한 풍부한 화법과 그 회화적 묘사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그가 말한 것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그 풍경 속에서 산책하는 것 같다. 이게 산책하는 것 같다. 이것을 와유라고 합니다. 그걸 와유라고 하죠. 각계의 한림수 묘법은 해조 묘법이라고 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북중의 산조의 대명사처럼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견이 그것을 같이 활용을 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보원법, 평원법, 심원법 이렇게 구분했고요. 보원, 평원, 심원 의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본문 오는 길에 기항괴석이 산세미를 표현한 것이고요. 부드럽다 못해 몽글몽글한 느낌까지 주는 이름 봄의 정겨운 북송시대 곽희가 그린 조춘노 이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봄 기운이 녹음 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하고 그림 중앙에 폭포가 터져 나오는데, 물을 그리는 대신에 주변에 아주 어둡게 칠해서 상대적으로 폭포가 두드러지게 표현을 했고요. 뾰족한 진엽수와 뭉툭한 화렵수 모두 손가락을 칠하듯 생생하고, 손가락을 스칠 듯 생생하고, 그 다음에 거침없는 산봉우리 안개로 연결돼 그림이 그 뒤편으로 뻗어오는데, 이건 유기적 연결이라고 하죠. 보통 각기 그림에 그게 많이 나와요. 자, 곽기에서 임종고치에서는 물의 흐름은 산의 동맥이고 풀과 나무는 산의 머리카락이며 안개나 아지랑이 있는 산의 안색이라고 했다.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어디 쓰였냐? 임종고치에 쓰였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즘 하도 요번에 그 출제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하도 이제 낼 게 없어서 약간 외적인 데에서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럼 뭐 그렇다고 참고하는 도서나 참고하는 대상이 바뀌진 않아요. 교과서라든가 필독서라든가 뭐 연수자료 이런 건 바뀌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니까. 오케이, 이건 여기까지 보고요. 자, 피카소. 자, 피카소는 게르니카 대상이 실제를 표현하기 위해 각각 사물을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했어요. 이것도 역시나 다시점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시점에 관찰하고 하나의 화면에 표시는 다시점의 공간을 표현했어요. 대상을 그러면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하고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는 대상을 재구성했다라는 것이죠. 게르니카는 온통 흑색, 흰색, 회색, 무채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비극성을 표출하고 있고, 광기, 절망, 좌절, 절규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큐비즘의 파괴성과 평면화법, 큐비즘의 개척한 신고전주의적인 양감 표현과 왜곡, 그리고 그의 미술적 상징성 등이 그때까지 모든 성과의 훌륭한 종합이다라고 하는데, 신고전주의적인 요소의 입체감, 뭐 사실성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카소가
우리가 이제 종합주의를 넘어서 그 다음 뭘로 가요? 그 이후로는 잘 모른단 말이야. 신고전주의적 특성으로 가죠. 그래서 대상을 다시 복귀시켜요. 토실토실하게 이제 살찌워가지고 복원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형태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좀 복원이 됐기 때문에 예, 큐비즘의 파괴성, 원래 이제는 분석적 입체주의의 특성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평면 화법, 그리고 큐비즘 위에 그 개척한 신고준주의적인 양감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술적 상징성의 그때까지 모든 성과를 훌륭한 종합이다. 그러면 이 피카소가 이제 신고준주의적 특성을 마지막에 갖게 되니까 백흑 회색의 비극적인 색조로만 처리한 점이 더욱 이 그림 처절하게 하는데,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백흑 회색으로 전쟁의 비극적인 요소로 접근하기 위한 거예요. 피카소는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줄 때 숨겨진 진실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피카소는 여러 각도에서 본 사물을 모두 모아 그림을 표현했고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3차원의 공간 같은 시간, 그 다음에 같은 여러 장소, 벌써 4차원을 구현했다. 그래서 피카소는 이런 종합적인 입체 방법을 정립한 뒤 드디어 우리는 완전한 형태를 그렸다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폰타나. 폰타나는 이런 색면에다가 칼질을 하죠. 이런 식으로. 폰타나는 회화의 평면 작품에 칼질을 해가지고 안쪽과 뒤쪽에 실질적인 공간을 표현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인 공간을 표현했다는 것은 이 화폭 자체를 오브제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폰타나는 전후에 밀라노에서 공간파를 결성하고 공간주의 운동을 일으켰고요. 공간을 가지고 빛나는 형태를 새로운 미학의 형성이라고 해서 운동, 색채, 시간, 그리고 공간, 즉 네온의 불빛, 텔레비전 건축 등을 볼 수 있는 사차원적 존재를 현대의 예술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 두 도판의 공통점은 4차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캠퍼스에 날카로운 칼자국을 넣어 커팅한 작품에 의해 회화와 조각의 극한으로 공간 개념을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회화. 회화라는 것은 이 캔버스가 있다라는 거죠. 캔버스가 있는데 그것을 칼로 걷다라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것을 오브제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각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칼로 걷으면 뒤에 새로운 공간이 보이잖아. 새로운 공간이 보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행위적인 요소까지 포함을 해서 4차원이다. 만년의 그림자의 관심을 가져 도려낸 실루엣의 그림 같은 것으로 연장을 남겼는데, 폰타나가 전통적인 형식의 회화에 구애받았던 것은 회화라는 형식의 구멍을 뚫는, 즉 평면을 찍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행위가 나오죠. 행위. 이 행위까지 포함했기에 4차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캔버스 판에다가 이게 만약에 2차원의 평면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기다 그림을 그렸어야 게 맞죠. 근데 이걸 오브제로 봤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잘랐어요. 그럼 잘랐다고 그게 뭐 뒤에 공간이 보인다고 그게 4차원이야? 아니지. 뒤에 보이는 건 3차원이에요. 그리고 자르는 행위까지 시간성이 들어가니까 4차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이상의 공간을 띄우는 걸 강조했고요. 동시에 폰타나가 실현시킨 것은 회화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일루전을 부정하면서 더는 환원 불가능한 차원의 회화의 본질을 평면성에 이르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캠퍼스 찢은 구멍으로 일루전의 요소를 제거하면서 회화로서의 존재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호베마하고 2인문 서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예수의 죽음에 대한 피에타상인데 중에 대한 상실감과 깊은 슬픔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는 미켈란젤로는 이제 르네상스 자체로 봤을 때는 종교를 주제로 했단 말이죠. 종교를 주제로 했는데 이 과거의 종교와 다른 점이 뭐예요? 이런 신체적 특성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디테일해졌죠. 개성이 등장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뭘로 종교적 주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인간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죽음에 대한 어떤 모습, 인간에 대한 나약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후에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무릎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슬픈 눈으로 보는 자세인데 성경에는 없대요, 이게. 그래서 예수의 몸에 비해 마리아의 신체 비율이 되게 거대하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표현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성인이 다 성인인데 이 성인을 이렇게 안고 이게 무릎에 놓을 수 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대하고, 그리고 사망 후에 사후 강직이 일어난 하는 예수의 몸이 부드럽게 늘어진 모습으로 표현된 점이 매우 독창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이, 강직
감정적성이 있어야 되는 게 더 사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어떤 특성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야. 감정적 표현과 그 다음에 과거의 종교 조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인간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 피에타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과 자연주의적 균형을 제시했다. 그리고 로댕, 칼레 시민은 우리가 보통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어, 귀족이 이제 지켜야 될 덕목, 음, 그리고 의무, 귀족에 대한 의무, 이게 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귀족의 의무라고 우리가 번역이 아마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백년 전쟁 때 프랑스 칼레시를 구한 상류층 시민 대표 6명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작품인데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 에, 두려움을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죠? 음, 음. 잠깐 이게 버벅됐네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앞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는데 백년 전쟁 이후에 550년이 지난 1884년에 칼레시는 로댕에게 이들의 6인의 조각상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좌대 없이 그러니까 좌대가 조그맣게는 있는데 뭘 뜻하냐면 어떤 예전에 수강생이 맨날 그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뭔가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요거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좌대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조각상의 좌대는 굉장히 그 조각상을 어, 그 어떤 작품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좌대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게 없어졌다라는 것이지 얘네들이 다 이게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인물은 원형 구도를 이루는 파격적인 형식과 인물의 영적인 모습보다는 갈등과 고뇌, 그 6인이 시민들 다 죽인다니까 자기네들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고 이 사람들을 살리라 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대표로 6명만 나와라. 누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류층 사람이 나가는 거죠. 근데 나갔는데 겁이 나는 거야. 나갔는데 겁이 나는 거지. 인간에 대한 어떤 감정을 묘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댕이 19,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아직까지 기념비적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기념비 특성으로 계속 존재했다면은 굉장히 어떤 당당한 난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표현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오긴 나왔으나 겁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갈등과 고뇌 이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 고뇌에 찬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킴으로써 현대적인 조각의 시초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기념비적 특성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념비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댕이 작품은 프랑스의 12개 에디션만 오리지널로 주장할 수 있는 법령을 정해놨는데 우리나라가 12번째 에디션이래요. 더 이상 못 만들죠. 그 다음에 아브라모비치 이게 예전에 내가 한 2년 전부터 이 사람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미술사 쪽으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이렇게 와가지고 미술관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계속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번갈아 가서 이렇게 앉는 거야. 이 사람은 예전 남자친구래요. 우연치 않게 본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눈만 쳐다보는 것이죠. 서로 이제 교감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아이 컨택 자체의 뭐 TV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감정의 도유가 있다라는 거야.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형식은 퍼포먼스입니다. 그죠? 넓은 공간의 탁 트인 탁자 사이에 두고 위치한 두 개의 의자 중에 하나인 작가가 앉아 서로 말없이 감정을 주고받는 퍼포먼스 작품이에요. 2010년 뉴욕 모마에서 이루어진 작업, 예술가는 여기에 있다는 평론가들에 의해서 밀레니엄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선정했고요. 이 작업에서 그녀는 미술관이 열리는 아침부터 문이 닫히는 저녁까지 꼼짝 않고 찾아오는 관객과 마주 앉아서 침묵으로 소통하는 게 전부입니다. 736시간의 퍼포먼스가 이어지는 동안 모마를 찾은
현대미술관을 찾은 관객은 뉴욕 시민보다 많은 85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전체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평이에요. 예술가 한 명이 끌어낸 이 개인의 변화가 번져가며 거대 뉴욕 도시 뉴욕을 깨웠다라고 하면서 퍼포먼스 작품이, 그리고 이 작가가 또 초기 작품에는 여러 가지 총, 칼 뭐 이런 거를 놔두고서 나 자신을 두고 관람자를 보고 그걸 하나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한테 하고 싶은 짓을 해라 라고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하나가 발견된 게 뭐냐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대상으로 칼로 뭐 하거나 뭐 그러지 못할, 처음엔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군중 심리가 발동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그래서 도중에 이제 굉장히 위험할 뻔했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총도 있었고요. 음. 자, 호퍼입니다. 호퍼는 1930, 그러니까 29년, 28년에서 29년, 30년 요때 작업을 많이 했어요. 31년까지. 그러면 1930년대는 뭐야? 초현실주의가 유럽에서는 등장을 했고, 예, 그리고 그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사실주의가 유행을 했는데, 이 사람의 배경은 뭐냐면 1929년에서 30년,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을 기준으로 미국의 공허한 도시의 생활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주의죠, 정말.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기에 그려진 이 작품은 화려한 도시 인면에 가려진 외로움을 차갑고 어두운 색조를 표현했고, 호퍼는 20세기 미국의 삶의 단면을 무심하고 무표정한 방식으로 포착하고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고독과 상실감, 단절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면서도 이면에는 되게 외롭다라는 거죠. 그의 작품에 밤을 지새운 사람들에서 공간과 빛, 인물들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풍경은 현실이라는 표피에 감싸인 내부로의 응시다. 그래서 미국 경제 대공황기에 그려진 이 작품은 화려한 도시 이면에 공허함, 소외감, 차갑고 어두운 색채와 밝은 색채 대비로, 그래서 굉장히 색채 대비 크게 면을 나누기도 했지만은, 예, 이런 색채 대비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도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어떤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거 벌써 30분이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특징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뭐 필요 없고, 특징만 적어 놓으시면 다 보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과서도 혹시나 다음 주에는 한번 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안 나가지고 본 수업 준비가 하고 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어, 뭐 물론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명절 때는 쉬는 거잖아. 원래 명절 때는 쉬는 건데 명절 전에 이렇게 명절 전에 올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게 좀 연결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